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8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부터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신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유럽 지역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오늘날 유럽 문화의 원류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그리스와 로마는 후대 유럽 지역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은 오늘날 민주정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과 철학 그리고 건축을 포함한 예술도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 오늘 수업에서 그리스, 특히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번성했던 시기의 유럽은 현재 우리가 대개 유럽하면 떠올리는 내륙 지역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문명이 번영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번영했던 시기에 고대 지중해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 지중해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수업에서도 그 내용이 종종 언급될 테니 놓치지 맙시다. 자, 그럼 오늘 유럽 지역의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리스 지역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폴리스라 불리는 형태의 작은 규모의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크레타 문명이 발전했고 기원전 1400년경에는 그리스 본토에서 남아한 미케네인들이 에게해를 장악하고 상무적인 미케네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 철기를 사용한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파괴되는데요. 이렇게 미케네 문명이 몰락한 후 한동안 그리스 지역은 그 시대의 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이 암흑기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앞서 언급한 폴리스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끝이 나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고대 그리스 세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가 그리스 각지에 널리 퍼져 각자 독자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리스의 지형적 특징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지도와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 지역은 해안선이 워낙 복잡하고 산지가 많다 보니 해안가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촌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암흑기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주변의 몇몇 촌락들이 한 도시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시민 공동체이자 국가가 바로 폴리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폴리스 간의 교류나 충돌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스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통일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채 폴리스별로 독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폴리스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는 대개 시가지와 농경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 폴리스의 중심인 시가지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대개 폴리스의 중심에 위치한 높은 언덕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종교와 군사의 거점으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 성벽과 요새를 쌓은 것이 그 기원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집회와 상거래, 공공생활의 중심인 광장이 자리 잡았는데요. 이를 아고라라 불렀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위치한 시가지가 폴리스에서 살아가던 그리스인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중심 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폴리스를 도시국가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폴리스가 농경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국가라는 용어는 폴리스의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도시국가라는 표현보다는 폴리스라는 고유명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앞서도 그리스인들이 폴리스를 단위로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누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폴리스는 그 내부에서의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폴리스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폴리스에서 농경지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혹시 다른 교재나 자료에서 폴리스를 도시국가로 번역해두고 있더라도 이런 속사정을 기억해두면 괜히 개념으로 인해 헷갈리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폴리스는 영토가 작은 소규모 국가였습니다. 그리스의 지형상 넓은 영역 국가가 등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산지와 계곡, 해안, 그리고 도서 지역에 조그만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등장했던 거죠. 대개 평균 인구는 5,000명 정도로 그리스 본토에만 100여 개가량의 폴리스가 존재했고 주변의 섬이나 아나톨리아 연안 지역에도 수많은 폴리스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의 주연급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규모가 컸던 두 폴리스가 오히려 특출난 경우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보고 그리스 세계의 평균을 판단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인은 폴리스 단위로 나뉘어 생활했지만 같은 언어와 종교를 공유한다는 동족의식이 강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불렀는데 이는 자신들을 전술 속의 영웅 헬렌의 자손이라 생각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부르며 구별짓고 차별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그리스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었지만 이내 야만인을 뜻하는 비하의 의미가 담기게 됐죠. 참고로 이방인이나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이라는 영단어의 어원이 바로 바르바로이입니다. 이렇게 폴리스별로 독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의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그리스인들은 4년마다 올림피아에 모여서 제우스 신을 기리는 제사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일체감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 그리스인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고대 그리스 세계의 주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처음에는 왕정이었으나 점차 귀족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여 귀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경부터는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무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이 되고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요구했죠. 당시 아테네를 비롯한 폴리스들은 폴리스의 구성원인 시민이 자신들이 속한 폴리스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개별 시민이 갖춰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그럴 능력을 갖췄던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던 것인데요.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며 부유해진 평민들이 각종 장비를 갖춘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워갔던 거죠. 특히 당시 전술의 핵심은 팔랑크스라 불리는 밀집 대형 전술이었는데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원형 방패를 일렬로 포개 적들의 무기가 파고들 수 없을 정도로 두텁고 넓은 방패벽을 만들고 긴 창을 들어 방패벽 너머로 적병에게 내려 꽂는 전술이었습니다. 이 밀집 대형 진영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섬뜩한 느낌이 들죠? 그만큼 이 밀집 대형 전술은 뛰어난 방어력과 우수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전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병사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병사들 간의 신뢰가 상당해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해서 폴리스를 지키고 돌아왔는데 시민 공동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불만이 커지다 보면 다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밀집 대형 전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고요. 아테네의 민주정 발전은 당시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귀족과 평민 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테네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치적 참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인물이 바로 기원전 6세기 초에 활약한 솔론입니다. 솔론은 조정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아테네의 시민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재산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 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귀족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도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평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나마 수용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평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평민들의 불만을 활용해 비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지배자가 된 참주가 나타나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죠. 참주의 등장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다양한 개혁안을 펼쳐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기원전 6세기 후반 활약한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그가 실시한 개혁과 관련해서 학습지 55쪽에 사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를 몰아낸 후 당시 문제가 되던 사회구조를 손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당시 사회 문제의 핵심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결국 클레이스테네스는 당시 사회 문제의 근간을 건드려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약화시켜 모두가 부족에 상관없이 뒤섞일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이들이 자기 몫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클레이스테네스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테네를 중심시가지, 내륙지역, 해안지역의 셋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을 또다시 10등분해서 총 30개의 하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하나씩의 하위구역을 조합해서 새로운 부족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심시가지, 내륙지역, 해안지역에서 각각의 하위구역을 하나씩 뽑아서 하나의 행정부족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총 10개의 행정부족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혈연을 바탕으로 한 부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편성된 행정부족이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었고, 이로써 혈연적 특권을 누리던 귀족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해서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리던 자들, 즉 귀족의 힘을 뺀 것이죠. 이로써 4개의 혈연 부족은 10개의 행정 부족으로 개편되었고, 10개 부족에서 50명씩을 뽑아 구성된 500인 평의회를 설치해서 아테네의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는데요. 이는 참주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을 도기 조각에 적어 투표한 후 위험 인물이 결정되면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한 제도로 과거처럼 권력을 홀로 독점하는 참주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기원전 5세기 중반 페리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는 아테네가 주도한 그리스 연합군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가능했는데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대신 오늘은 이 전쟁을 통해 아테네가 어떻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테네가 에게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에게의 연안 국가들과 섬들을 끌어모아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사실상 이 지역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고 해상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위상이 높아진 아테네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페리클레스인데요. 페리클레스는 높아진 아테네의 위상을 바탕으로 아테네에서 민주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페리클레스 시기의 아테네는 성인 남자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가 입법권을 가졌고,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해상제국으로 성장한 것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동맹을 운영하기 위해 모은 공동기금을 민회에 참석한 가난한 시민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거죠. 당연히 동맹에 참여한 다른 폴리스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이를 통해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빈부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장군과 같은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관직과 재판의 배심원직은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공무를 담당했습니다. 수당제와 추첨제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이 완성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인 남자 시민에 국한되었습니다. 여성과 아테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한 노예는 배제되었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당시 폴리스의 시민은 성인 남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될 겁니다. 잠깐 언급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음 주인공인 스파르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원전 800년경 도리스인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단으로 내려와 세운 스파르타는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파르타는 넓은 평야가 있던 메세니아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원주민을 예속농민이자 사실상 국가노예인 헤일로타이와 반자유민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도록 한 페리오이코이로 구분해서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전체 인구 중 지배층인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아테네의 경우도 꽤나 많은 노예가 아테네 경제를 지탱했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에서 시민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은 넘었는데요. 스파르타는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스파르타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바탕을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은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고 통제된 집단 생활을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이미지를 실제 스파르타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스파르타 또한 중장보병을 전술의 기본 토대로 삼고 있었죠. 다만 아테네와 다른 점은 아테네의 시민들이 생계에 종사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스스로 무장해서 병사로 참전한 반면 스파르타의 시민은 모두 일생 동안 철저히 군인으로 길러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스파르타가 다른 폴리스와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스파르타는 소수의 지배층이 대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치해야 했기에 시민 모두를 철저히 군인으로 길러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은 일생 동안 군사훈련에 매진하며 언제나 준비된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스파르타의 시민은 농업이나 상업 등 다른 생산활동에는 종사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했는데요. 스파르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토지와 이 토지에 예속된 농민인 헤일로타이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로써 스파르타 시민 간에는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었고 시민 간 동질성이 확보됨으로써 시민 공동체 내부의 결속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스파르타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의무 공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이라는 게 강인한 시민 전사를 키우고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특징이 있죠. 우선 스파르타에서는 허약한 아이는 버려졌고 남자아이들은 7세부터 30세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강인한 전사로 성장했을 때에만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죠. 또한 아테네와는 달리 여성 교육도 실시되긴 했는데 이 또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에서는 모든 성년 남자 시민들이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고 통제된 집단 생활을 했는데요. 60세까지 15인 1조로 공동 식사를 하는 제도 또한 앞서 설명한 교육제도와 더불어 스파르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테네와 비교해서 스파르타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아테네는 해군이, 스파르타는 육군이 우세했으며 아테네는 개방적이고 개성과 문화를 존중했으나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 전사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두 폴리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각자의 고유성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번 시간 마무리로 그리스의 문화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세계가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를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인은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 생활을 바탕으로 했기에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주었죠. 그리스인은 특출한 힘을 소유한 신들도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등과 관련된 신화를 떠올려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는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문학에서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는 서사시를 저술하였으며 기원전 5세기에는 연극이 널리 유행하면서 여러 비극 작가와 희극 작가가 이름을 떨쳤습니다. 건축과 조각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갖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걸작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해서 역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또 다른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태도는 철학의 발전을 낳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처음에 자연 철학으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사학과 변론을 가르치는 소피스트가 등장하여 자연에서 인간으로 철학의 관심을 돌리고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스트의 철학이 지나친 궤변으로 흐르자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옹호했죠. 그 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해서 서양 철학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는데요. 이 시기 정립된 철학사조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유럽의 암흑기에 단절되었던 그리스 철학의 전통이 이슬람 세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많이 언급했었죠. 이후 이슬람 세계를 통해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전통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고대 그리스 문화는 유럽 세계 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폴리스라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독특한 정치 공동체의 특징을 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테네에서 발전한 민주주의와 스파르타의 전체주의를 비교해보면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이 두 폴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세계 전체가 내분에 휩싸이는 상황을 다루게 될 텐데요. 폴리스라는 공통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달랐던 두 폴리스 간의 차이가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세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권리와 의무를 갖춘 시민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를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로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